프롬프트 기법들 중에서도 고급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6개를 골라서 빠르게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 GPT-5가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지 한 2달 됐고 알아서 다 해주는 최고의 박사 정도로 훌륭한 답을 주고 있는지 그럴까요? 과연? 진짜로 그런지가 중요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텐데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데 실제로 GPT-5 정도의 고급 수준의 모델을 사용해 봐도 2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정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정보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도 학습이 된 것도 사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있어도 논리를 제대로 전개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프롬프트는 사고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GPT-5의 Thinking 모드 같이 전문적으로 오랜 동안 깊게 생각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사고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고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 실전에다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인가? 또는 이게 뭐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모든 기법을 다 쓸 수 있을까? 또 깊이?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봐야 느낌이 오니까 여러 기법을 조합해서 멀티턴으로 흘러가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프랜차이즈인데 서울 외곽 지역에 새로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지금 처음에 안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과제는 점포 방문객 수를 많이 늘리고 싶은 걸 거예요. 이때 멀티턴에 고급 기법들을 조합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문제를 먼저 분해합니다. 이 문제를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원인마다 도출을 하고 그 원인을 여러 개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근거, 지표, 영향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문제를 분해하고 나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토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안정적인 좋은 답이 나왔는지 자기 일관성 체크를 해요. 각각이 별도의 턴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트리 구조로 해결책을 쪼개서 그 중에 최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을 던져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답을 다시 검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질문들이 과연 이 문제를 푸는데 최적의 질문이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요. 총 7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정도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꼭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이 얘기를 오늘 살펴봅니다. 맞는 답을 만일 원하신다면 사고 철 3개를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의 가설인 거예요. 대체 왜 프롬프트 사고 설계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느냐? 문제는 AI가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에 맞춰야 되는지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면 그만큼 노력을 들여서라도 좋은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방향을 주고 타당성, 신뢰성, 일관성 그게 다 높은 방향을 향해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작업, 스티어링이죠. 유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개념, 원칙, 실행 이런 흐름으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과정들 전체 보시고 나면 뭐 스크린샷을 뜨셔서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걸 적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6개의 고급 기법을 살펴볼 겁니다. 기법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변형들은 뭐 무제한으로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문제 분해입니다. 문제를 여러 개로 세분화시키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그 안에 구성 요소별로 쪼개서 5개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범위가 명확해지고 문제가 구체화되겠죠. 전문가 토론 방식이라는 두 번째 기법은 역할을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형태로 답변이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결국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겠죠. 세 번째 기법은 자기 일관성이라는 체크를 합니다.
사고를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고 경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을 생각해보고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성 있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발산, 다시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사고의 트리, 그래서 트리 오브 토트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문제 하나를 하나의 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답을 여러 개의 후보가 되는 답으로 쪼갭니다. 근데 한 번만 쪼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답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어느 게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답인지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이 복잡하고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 과제에 적합할 겁니다. 고급 기법 중에서 5번째는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황당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뭔가 답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닌지를 체크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근거, 그 다음에 대안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답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이고, 메타 프롬프팅은 약간 달라서 이거는 프롬프트를 점검하는 겁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 또는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은 거지만 이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답이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모호한 거, 누락된 거 또는 범위가 잘못됐다든지 일관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내는 방식이 바로 메타 프롬프팅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기법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20개의 핵심 포인트를 고급 프롬프트 기법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이제 기억을 하실 부분들은 이 전체일 수도 있겠죠. 빠르게 훑어볼 거지만.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AI가 판단 기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좋은 답을 뭐가 좋은 답인지에 대해서 사람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던 얘기하고 비슷한 형태의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답을 낼 뿐이지, 이게 이제 결국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가 좋은 답이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AI가 방향을 맞춰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갈 겁니다. 예를 들면 200% ROI를 위한 그 계획을 세워라. 이런 식의 이제 프롬프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먼저 기억하실 부분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번의 프롬프트에 고급 기법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하고 결과, 중간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쪼개서 한 프롬프트에서는 한 작업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리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 턴이라고 그러죠. 한 번 던지고 질문을, 그 다음에 답이 나오고 이 과정. 그래서 프롬프트하고 리스판스 이 세트를 한 턴으로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 턴으로 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안에 한 번 딱 뭘 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섞어버리면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초점이 흩어지고, 그래서 분석만 시키고 해결시키고 검증하고 이거를 한 번 던지고 받고 하는 방식으로 별도 턴으로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멀티턴이라고 합니다. 원인만 집중 분석해라. 해결 방안은 여기서 집어넣지 마. 이런 게 이제 그 이해가 되겠죠. 근거, 결론, 추천. 이런 식의 이제 3단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조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인 응답을 조금 더 이제 보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제 보고서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는 형태가 거의 됩니다. 문제 분해는 첫 번째 기법인데, 이 기법은 문제를 쪼개려면 축이 있어야겠죠. 어떤 각도에서 쪼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기준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논점이 중복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부냐 외부냐 이걸 나눠서 미리 정해놓고 뭐뭐로 나눌 건지를 정해놓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분해하라고 시킬 수 있겠죠. 자,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걸 전략적인 요소, 우정적인 요소 따로따로 검토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방식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분해할 때 자동 분해를 쓰고 싶은 욕심이 많이 들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문제를 이런 축으로 나눠야 될을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조건을 좀 줘야 돼요. 언제 멈출 거냐가 문제되는 겁니다. 가만두면 이게 막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 조건으로 예를 들어 중요도가 낮다? 그러면 그거는 버려. 이런 식의 이제 그 조건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 한 단계 쪽에서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내려갔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하나는 버린 거죠. 더 안쪽에는 거예요. 이렇게 멈출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프롬프트는 문제를 2단계까지만 분해해. 그리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뭐 내용이 그 중요도가 떨어지면 그거는 빼. 또는 이거는 주의해서 쓰세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아예 시켜버리는 겁니다. 출력 형식을 이런 이제 문제 분해 방식은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통일을 아예 처음부터 시켜버리면 이 형태로만 답을 만들어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제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품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때 이제 표나 리스트 같은 형태로 만들어 어떤 항목을 사용해서 또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버리면 훨씬 나중에 쓰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SCCOT는 자기 일관성이라는 말에 이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관성을 이용해서 사고를 여러 단계로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단계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어려움이 좀 생기지만 어쨌건 단계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 번 그 병렬로 체크하는 형태가 되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다양성 확보, 자본 목재.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좀 해결이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균형이 깨지고 또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번의 답변을 얻었을 때 하나에 대한 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한 경로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실한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로를 적절한 개수 안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 균형, 공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것도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관점을 이렇게 각각 추론한 다음에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을 해. 이렇게 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런 예가 되겠죠. 자기 일관성 방식으로 이제 쪼개서 합치면 공통 의견만 남기고 발산시켰다가 여러 개로 그 다음에 합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찬성표를 던진다. 이 다수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면 검증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엽적으로만 경우가 생기는 경우 요 이제 타당해. 그러면 이제 이건 조건부 성립이거나 답이 확실치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일치 항목을 비교용으로 따로 빼는 게 일종의 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결과를 집중 설명하고 불일치는 따로 빼서 코멘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킨다 이거죠. 경로별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각각의 경로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검증을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뭐 마치 자기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챗GPT든 제미나이든. 그래서 그런 과도한 확신을 점검을 해서 조절을 해주는 방법. 그래서 발례를 무조건 하나 들어요. 카운터 에그젬플을. 그러면 균형하고 검증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가미가 될 수가 있겠죠. 결론별 반대 사례, 신뢰도 수준 이런 것들을 표시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뢰도를 0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반영을 해서 결론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자, 이번 기법은 패널 오브 엑스퍼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여러 명을 우리가 가상이지만 설정을 해요. 물론 실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역할을 주고 그래서 약간씩 다른 역할을 줘야겠죠. 똑같은 얘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 시켜주면 이 토론을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는 마케팅이야, 너는 재무야 이런 식으로만 줘버리면 이 역할 부여된 사람의 가상이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너무 일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목표에다가 구체적인 그 수치를까지 제시를 해주는 것도 역할 설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패널 토론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단계를 지정해주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계속 한 10번, 20번의 라운드를 거치면서 의견만 나열해버리면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걸 또 넣고 빼고 거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절차를 지시를 해주면 이게 이제 대화형으로 흐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발언들을 쭉 하고 중간이든 아니면 그 후반에서 반박을 또 한번 하고 전체 의견을 모으는 합의, 이런 형태로 마치 사람들이 토론하듯이 단계를 구성해주면 보다 심층적인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견, 반박, 합의, 이 흐름으로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형태로 5라운드로 진행을 해. 이런 게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론을 합쳐야 되죠. 흩어진 거를. 그래서 이때는 합칠 사람을 미리 지정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합칠 건지를 정리할 사람, 뭐 100분 토론의 손석희처럼 사고 방향, 책임 설정 이런 것들을 해주면 유용하다 이거죠. 그렇고 그때 이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중치를 아예 집어넣어주면 그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회자 또는 누가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내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소개에 이미 돼 있던 17개의 고급 기법들 중에서 보다 맞는 답, 정답을 향해서 가게끔 하는 심층적인 분석 방법들, 기법들을, 프롬프트 기법들을 주로 골라서 6개를 추려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깊은 설명은 책을 조금 더 보충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Tree of Thoughts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하는 경로를 아까 나눴는데 그 SCCOT, 자기일관성 방법이요. 거기서는 그 사고를 하는 길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목적지의 후보인 답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답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한 단계로 가는 것보다 여러 단계로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이렇게 레벨을 두면 훨씬 더 낫겠다. 이게 이제 트리 오브 토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트리,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리는 한 번에 확 커질 수가 있다. 두 단계, 세 단계 내려가면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너무 많이 크게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에 최대 3개 내로 잘라 분해하는 걸, 답을, 후보안을, 그 다음에 깊이는 2단계 정도까지해서 일단 멈춰.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필요하면 더 하라 이거죠. 자, 프롬프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대책을 찾는 거였다면 대책을 3방향으로 쪼갤 수 있고 최대 2레벨까지만 분기를 시켜. 그리고 추론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14번이죠. 벌써 이제 20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평가식을 단순하게 고정을 시켜라 하는 것도 이런 이제 트리 오브 토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쭉 해갖고 10개의 후보안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이 중에 어느 게 정답인지를 골라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랬을 땐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하나씩을 따로따로 쓴다고 하면, 또 네가 알아서 평가해. 그렇게 되면 그 AI가 주관적이거나 사람이 주관적이 된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서 평가가 엉성해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장 단순한 방법, 어떻게 보면 정밀하다기보다는 그게 바로 효과, 비용, 리스크라는 3가지 측면을,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 3가지만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이 3개를 그 원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게 비교 가능성이 좋아지겠죠. 이 줄이 맞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쪽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과는 몇 %, 비용은 몇 % 가중치를 주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 개 대안 중에 최상위 뭐를 1개 또는 2개를 선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전개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트리에선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몇 단계를 혹시 내려갔다고 하면 너무 많은 대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아예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이거죠. 또는 AI도 신경 쓰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명시적으로 넣어줘야죠. 아니라면 분기된 전체를 전부 다 후보안으로 놓고 계속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초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점 60점 미만인 거 점수를 부여를 하게끔 하고, 그거는 제거하고 나머지는 따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고를 부분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부분을 나눠서 나머지는 별도 따로 뭐가 떨어져 나간지 요약하게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성찰을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정, 근거 이런 부분들을 정밀 점검을 하면 답 자체가 뭔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가 빠졌고 뭐는 잘못됐는지 오류를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의 어떤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주고 AI한테 그 틀을 따라서 전개를 하라 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 근거, 반대, 결과, 대안 이런 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끔 하고, 왜 이런 거야? 반대는 없어? 다른 방법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거죠. 그럼 답이 이제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한 전략이 뭔가 있다라고 했다고요. 치자고요.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가정, 근거, 반대 이 세 가지를 항목별로 하나씩 질문을 만들어.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도 네가 또 답을 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검증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식의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질문을 뭐 100개를 한다? 뭐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얘가 100번을 던지고 나중에 100번의 답이 다 나왔다 치더라도 그 100번의 답을 종합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리가 지금 완벽하고 뭐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한 턴에 최대 질문 5개를 넘어가지 않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라. 검증 질문을 던지는데 겹치지 않고 영향이 큰 5개로 선정을 해서 그것만 답을 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신뢰도 근거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추가로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답이 각각 나왔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후 분석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중요한 문제, 믿을 만한 그거에만 집중해서 답 나오기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은 뭐 기법 우리가 6개 소개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 기법입니다. 그런데 얘는 프롬프트 자체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프롬프트, 그래서 메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성한 질문, 잘못된 지시 이런 걸 해도 챗GPT든 클로드든 그냥 답을 거기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똑똑한 거를 멍청하게 사용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박사를 데려다가 진짜 하면 안 되는 과제를 시키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체 점검을 시켜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지를 고쳐줄 수 있게끔 프롬프트의 문제점을 진단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 프롬프트가 실제로 적용된다고 하면 뭐가 모호하고 어떤 건 빠졌고 뭐는 그 프롬프트 안에서 답이 아니라 AI가 낸 답이 아니라 프롬프트 안에서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프롬프트를 고쳐갖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이게 바로 그 메타 프롬프팅 방식인 거죠. 이때 역시 비슷한데 범위가 너무 흩어지면 이게 모호하거나 흩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너무 여러 번을 했어요. 그럼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품질이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 정도 적용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나 형식을 이게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 산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건 답이 아니겠죠. 형식은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만 개선한다. 이렇게 이제 지침을 주는 게 유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20개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어요. 6개 기법에 대해서. 방대한데 그러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뭐냐면 과연 이런 고급 기법이 진짜 필요한 거 맞아?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머리 아파.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서울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 어디야? 그거 강남역이에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챗GPT도 바로 조사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고급 기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가 훑어봤던 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6개 고급 프롬프트 기법을 지도로 한번 그려본다 보면 두 가지 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기법이 생각하는 방식을 확산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수렴을 시키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게끔 만드는 방식이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서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보면 메타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답을 좁히는 거죠. 근데 아주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서 좁히는 거예요. 반대로 problem decomposition, 문제 분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쪼개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좁힌다기보다는 펼치는 거예요. 그 tree of thought, TOT도 마찬가지로 펼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특성들이 좀 달라요. 색깔 칠해놓은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일반 실무자들, 비즈니스에서 마케터라든지 뭐 생산관리자든지 사용하기 용이하고 적용하기가 용이한 그런 방법들은 어떤 거고, 복잡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건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파란색 좀 짙은 색으로 갈수록 메타 프롬프팅 같은 거, 이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고 잘 만드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블럼 디컴포지션, 문제 분해는 상대적으로 써먹기가 쉬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기법일수록 프롬프트 설계를 신중하게 또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기법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급 기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와 판단 기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때 선택적으로 적용하라. 그런데 이게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많다. 이미 챗GPT에 딥하게 그 생각을 하는 모드, thinking이라고 하는 모드가 존재를 하지만 그런 거조차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이제 복잡한 기법들이 일부는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잡한 문제에다 써먹어야지 그걸 간단한 데 쓸 필요는 없다. 알아서 이제 라우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조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택할 때도 그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턴은 한 사고, 이 기법을 쓴다고 해도 이걸 한 턴에다가 왕창 몰아넣으면 그 답이 그렇게 이제 고품질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력의 일관성을 좀 맞춰주고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테스트해서 다듬어 놓은 프롬프트는 진짜 비싼 그 고급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들은 프롬프트하고 이거는 조직 내에서 좀 공유가 되면 훨씬 이제 그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많아. 그리고 이해가 다 안 되는데 당연하죠. 깊이 설명하지도 않았고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목적은 훑어보기입니다. 빠르게 고급 기법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정도고 훑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해가 안 간다? 간단한 방법은 일단 우선 이거 한번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안 드릴 방법 중에는 여기 설명하고 있었던 기법들을 개별 영상으로 따로 떼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SCCOT도 그렇고 메타 프롬프팅도 그렇고 이걸 몇 번 보시고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기억할 사항으로 마칩니다. 프롬프트는 사고를 담는 그릇입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를 어떤 틀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품질은 대폭 늘어난다. 지금 GPT-5 수준에서는 아직도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선택, 조합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법뿐만 아니라 한 문제에 대해서 복수의 기법, 처음에 예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믹스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듬어져서 조금 더 맞는 답으로 바뀌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뭐 현실적으로 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걸 다루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열심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뭐 스크린샷을 뜨셔도 좋고 뭐 따라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시고 이걸 사용하는 패턴이 몸에 배야 됩니다. 이거 본다고 해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니까.
여기까지 고급 기법 6가지를 20가지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답, 정답을 향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몰아보기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